좋아요, 구독!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HMM 인수전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닿치 올랐습니다. HMM 인수전이 닿치 올랐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흠슬날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매각을 위한 첫 단계인 예비 입찰이 21일에 마감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4가지 기업이 참여했는데 할인과 LX 그리고 동원 또 독일의 하파크로이트가 예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HMM의 주가를 보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매각을 앞두고 이제 전후해서 통상적으로 주가 흐름 보통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일반적으로 매각 이슈가 뜨면 네. 호재거리가 되죠,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주가 보통 오르는데 HMM은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 매각 흥행에 실패했다. 네. HMM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자산 규모가 24조 8천억이니까 네. 세계 순위에서 굉장히 네. 높고요. 그리고 인수 예상 금액도 6조 원 안팎인데 기념금 프리미엄 붙으면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HMM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수출의 물동량의 99%가 이 HMM을 통해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종합선사하고 글로벌로도 종합선사 중에서 컨테이너선 기준에서 글로벌 8위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서 네. 이 정도 규모면 좀 자금력 있는 대기업이 참여해서 뭔가 흥행을 이끌 줄 알았는데 그래서 늘 영준이었던 현대차그룹 네. 그리고 포스코그룹, CJ그룹 정도가 인수 참여를 실제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좀 바라고 있었는데 네. 이 3사 모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어디 참여했느냐? 결론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LX그룹, 네. 그리고 동원그룹, 할인그룹, 그리고 독일의 하팍로이드인데 하팍로이드는 글로벌 지금 6위예요. 네. 그러니까 HMM보다 물동량이나 여러 기준으로 보면 한 3배, 4배 이상 큰 기업이에요. 네. 그런데 이 컨테이너 선상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수출의 99%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종의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계 기업에 팔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 기관 산업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그 주가가 오르지는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흥행의 실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 선사들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선사의 어떤 물동량은 일정한데 다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선사의 경상이 좋지 않은 것도 하나 이유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HMM은 지금 시장에서 나와도 좀 그렇게 환영 못 받는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연구체를 가지고 있어요. 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가지고 연구체가 있는데 연구체를 총 3조 2억 주 정도를 갖고 있는데 1억 주 정도를 이번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주가가 희석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수하고 나서라도 또 희석되는 거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현재 매각 이슈면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는데 네. 이번에는 주가 흥행에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각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주가의 호재로 반영이 되지만 일단은 이 매각 이슈에서 예비 입찰이 흥행하지 못했고 거기 업황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 연구체 이슈도 있는 만큼 HMM의 경우는 좀 다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예비 입찰 후보를 두고도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대여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해운사인 만큼 다른 나라에 넘겨줄 수 없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하파크로이트를 제외하고 봐도 3가지 기업이 있는데 유력한 인수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지금 KDB 산업은행하고 네. 해양진흥공사가 운하는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뭐냐면 이게 이제 현대상선이 옛날에 부도 처리되지 않고 산업은행에 2016년에 가면서 또 국가기관 산업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계속 지고 있으면서 이 컨테이너 선사는
국가 물동량의 99%를 담당하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기업이었으면 좋겠다. 우선 국가 운송을 네.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전문적이지만 좀 자금력이 있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 좀 글로벌리한 최소 탑5 안에 들어갈 정도의 글로벌한 어떤 선사로 좀 컸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욕심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욕심에서 욕심을 채우지 못했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포스코나 현대자동차나 그리고 이 CJ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나머지 참여한 그룹들을 보면 지금 LX 인터내셔널이나 동원산업이나 하림이나 공통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재계 30위권 밖이에요. 그리고 네. HMM의 우리나라의 재계 순위는 공정자산이라고 해서 그 그룹의 자산의 양을 가지고 따지는데 네. 지금 보시는 같이 HM이 훨씬 큽니다. 네, 그러네요. 26조 규모고 네. 하림이 그나마 17조로 27이고 LX는 11조로 44위고 동원은 54위예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보아뱀이죠. 자기보다 덩치가 큰 걸 먹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중견그룹이 뛰어들지 않았나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림, LX, 동원 이 3사 모두가 HMM을 매각 사는 순간 네. 그룹 순위가 20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한 15위권까지 들어와서 굉장히 그룹의 지위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 욕심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욕심은 그렇게 있는데 이 3사 모두가 공통적으로 자금이 없다. 아까 6조 정도의 네. 돈이 필요한데 지금 가장 그나마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곳이 LX 그룹 정도인데 네. LX 그룹이 지금 현금 자산이 1조 2천억. 네. 뭐 지금 다른 그룹 계산하면 한 2조 정도는 딱 이야기하고 네. 동원산업은 1조가 안 돼요. 근데 동원산업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 형님이 있죠. 한국투자자금가. 네. 네, 자금 운용을 동원할 수 있어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고 그렇게 따지면 LX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LG 그룹부터 독립한 지 1년도 안 됐죠. 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 LX 그룹은 여전히 LX 판토스라고 해서 네. LG 그룹의 물동량을 모두 책임지는 그 물류회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또 LG 같은 게 있는 게 있고 하림은 그나마 이 3사 중에서 LX 그룹 다음으로는 현금성 자산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보통 해운사가 컨테이너 선사가 있고요, 네. 또 벌크 선사가 있고, 그다음에 LNG 선사가 있고, 현대자동 글로비스처럼 자동차를 운반하는 선사가 있는데 하림은 그 이전에 페노션을 이미 먹었습니다. 네. 그때도 JKL 컨소시엄으로 이 페노션을 인수를 했어요. 그에 대한 재미를 네. 보고 벌크 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니까 이거 같이 하면 시너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3사가 이제 계산은 다르지만 이제 그런 시너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현금 동원력이 있느냐 네. 가장 크게 봅니다. 이제 하림은 약점이 본인들 돈이 아니고 근소시엄으로 들어오면 근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그 어떤 기업을 M&A를 해버리면 첫 번째 목적이 회사를 다시 인프라를 만드는 것, 투자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엑시트를 할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요소가 있다. 시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세 가지 회사가 인수를 했을 때 시나리오를 다 좀 알려주셨는데 그중에서 LX 그룹의 경우에는 LX 판토스가 부각되고 있잖아요. 대표님 네. 말씀처럼 가장 이상적인 인수 기업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LX 그룹이 인수하게 된다면 그때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날 것으로 보실까요? 우선 LX 그룹은 이제 LX 판토스가 범 LG 물류를 다 책임지고 있어요. 네. 범 LG라고 하면 우리가 LG 그룹이 있고 GS 그룹도 범 LG 그룹으로 봐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시너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LX가가 컨소시엄을 모아서 힘을 좀 발휘하면 대기업이 아까 이제 현대자동차처럼 네. LG 그룹이 이제 4대 그룹 안에 들어가니까 대기업이 산업은행에서 구상하는 게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자금력과 네. 그다음에 사업 시너지인데 이 두 가지를 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보고 있고 또 아직까지 이제 구본준 회장은 여전히 아직 LG 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현재 시가로 따지면 3천억 정도 그리고 구영모 그 아들 구영모 부사장까지 합치면 3천 이상 현금 동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력 면에서 그리고 LG 그룹이라는 시너지 면에서 LX 그룹이 좀 그나마 이 현재 지원한 3사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네, 자금력도 있고 또 LS그룹의 물류 사업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하림 역시도 사실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펜오션을 보유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험 속에서도 인수전에서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또 하림이 인수를 성공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하림은 이미 사실 형용사를 운영하고 있죠. 네. 뭐 벌크선이긴 하지만 또 운영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션 경험은 하림이 훨씬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펜오션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근에 하림은 컨테이너 선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주 쪽 주요 노선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쌓고 있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림이 가장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JKL 파트너스가 FI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파트너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다 보면 운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컨소시엄을 통해 들어와서 엑스트에 더 그 뜻밥에 더 관심 있는 그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나 한국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는 이 국가 기관 산업인데 돈 벌려고 그런 또 다른 쪽의 욕심이 있어 들어오는 거는 약간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시선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는 하림이 제일 클 수가 있죠. 사업 시너지 효과는 이미 펜오션이라는 벌크 선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벌크 선사와 컨테이너 선사를 같이 운영하면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좋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을 때 뭐 이렇게 자금 포트가 좋기 때문에 좋을 수는 있지만 역시 문제는 자금 동원령에서 약간 리스키하지 않느냐. 그리고 목적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하림은 또 시장에서 반응이 LX보다는 좀 진행이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금력 문제도 있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또 세 번째 기업은 동원그룹의 경우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2017년에 동부 익스프레스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또 컨테이너 항만 사업을 하는 동원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의 지분도 100%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HMM을 인수하게 된다면 동원그룹의 물류 부문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동원그룹이 만약에 인수하게 됐을 때 효과는 어떻게 보실까요? 3사 중에서 가장 시너지가 적을 수 있는 게 동원이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딱 그거밖에 없는 거죠. 딱 그것만이 끝이군요. 그리고 물론 동원그룹이 운양어선 사업으로 이제 그 그룹 모태가 운양어선 사업이긴 하지만 해운사에 대한 운영 노하우라든지 해운사에 대한 장기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양사 두 개의 회사에 비해서는 좀 시너지가 낮지 않느냐. 그리고 동원그룹 자체로 봤을 때의 자금 동원력도 가장 낮다. 그런 면에서는 3사를 놓고 경쟁을 했을 때는 동원그룹이 가장 경쟁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금력과 시너지 효과가 모두 좀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업황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업의 업황 역시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팬데믹을 특수로 노렸던 해운 시장이 올해 들어서는 좀 침체기에 들어섰다라고 봐야겠죠. HMM도 직격탄을 받았고 또 중국 경기도 좋지 못하고 기준금리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운 업황이 반등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할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해운업황은 독립적으로 우리가 뭔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글로벌 경기에 아주 밀접한 걸 가지고 있죠. HMM이 우리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핫할 때는 11조 매출액에 영업이익 7조 이 정도 갔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022년도인데 보통 이제 해운사 컨테이너 선사는 그 상하이 그 운임지수라고 하죠. 보통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보통 이걸 가지고 SCFI로 가서 따지는데 이게 보시면 가장 좋았을 때가 2022년 1월인데 5,109예요. 지금 얼마냐 하면 8월 달에 1,000입니다. 그러니까 딱 엄청 많이 5분의 1로 떨어졌죠. 그나마 올라간 거예요. 7월 달에는 931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약간 올라간 정도가 이 정도라서 이걸로 가지고 사실은 모든 해운 운임사는 운임을 결정을 합니다. 당연히 매출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분기 매출이 뭐 2분기 매출을 보면 2조의 영업이익 1,600억이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하반기에 좋을 거냐? 하반기도 안 좋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운임 하락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고 해양진흥공단이 현재 원래 물동량 예상 증가율을 0.3%로 봤거든요. 물동량은 지금 거의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물동량을 옮길 만한 배는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네.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배가 다시 바다로 나오면서 물동량은 그대로인데 네. 혹은 줄거나 그대로인데 배는 더 많아지니까 운임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선사들의 이 경기는 그렇게 썩 긍정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물동량은 거의 비슷하지만 배가 많아진 만큼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운임수가 분석이네요. 떨어지는 네. 거죠.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해운업과 또 같이 거론되는 조선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해운업과 상황이 다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배가 다릅니다. 아, 네, 배가 달라서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영국의 그 클락son 조선 성과 지수라고 해서 네. New Building Price Index라고 하는 요 성과가 항상 그 국제 그 배 조선 해운 시장을 분석하는 기관인데 네. 지금 얼마냐면요 170.7포인트예요. 이 어느 정도냐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가장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예요. 네. 거기다가 우리나라 조선 3사, 그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주로 어떤 배를 만드느냐? 가장 고부가 가치 배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LNG선, LPG선 이런 것들 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해운 업황이 떨어져도 LNG라든지 LPG 특수선들은 여전히 수요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목표의 90%를 이미 달성을 했어요. 네. 수주 목표를 달성했고, 근데 그 수주 목표를 달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배를 주로 수주를 했느냐를 보면 네. 지금 HD 그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PC선이라고 해서 석유화학 제품 옮기는 배가 있어요. 이것만 33척, 탱커선 3척, 그리고 컨테이너선 29척, LNG 운반선 18척이니까 여기서 컨테이너선은 29척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특수선이나 고부가치선을 하다 보니 지금 해운업이 업황이 떨어지더라도 네. 또 하나는 이제 보통 배는 한번 수주를 하면 언제 인도를 하냐 하면 보통 3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좀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조선사들은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조선사의 경우에는 상반기 수출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수주량도 역시 대표님 말씀처럼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네. 상황인데 그러면 조선업 내에서는 선별 전략 저희가 종목별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HD 한국조선해양만 했는데 네. 반대로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수주량 못 채웠어요. 이제 다들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하나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 인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인수를 해보니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름으로 수주를 할 때만 해도 다 저가 수주를 했다. 네. 또 남지 않는데 도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수주를 해와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름대로 원래 정상 가격으로 수주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선사들이 쉽게 배를 주지 않습니다. 원래 그 가격 받았는데 왜 더 받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차가 생겨서 지금 수주 목표를 채우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만 특수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워낙 월등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곧 채울 것 같고 지금 3사 중에서 그나마 뭐 HD 한국조선해양이야 뭐 워낙 경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저가로 떨어져 있는 선사들을 조선사들을 봐서 거기에 좀 들어가는 것도 전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가로 떨어져 있는 조선사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HM의 매각 과정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지난주 14일부터 어제까지를 보면 한 17,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우선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매각 이슈가 있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네. 분들은 일단 제가 초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벤트가 사라졌다. 그리고 자본력이 부족한 중견기업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흥행 실패다. 이것도 있지만 네. 더 큰 것은 사실은 그 연구체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구체가 어떤 문제냐면은 산업은행하고 그다음에 해양진흥공사가 가지고 있는 연구체가 그 2억 주인데 이 중에 1조 원은 이제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2억 주 정도를 연구체나 자체를 발행하는데 그러면 주가가 희석되잖아요. 네. 희석되는데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희석되면 그 매각을 하려면 사실은 그 원가가 5,000원이니까 네. 5,000원 가까이 연구체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0원이면 17,000원이면 그 가격에 팔아야 되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배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죠. 네. 팔고는 싶은데
팔려면 그 연구체 풀린 연구체를 원래 5,000원으로 받아야 되는데 5,000원에 내놔서 좀 사는 사람들 좀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배임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팔더라도 17,000원에 그대로 현재 시장가에 팔다 보니까 네.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은 좀 저가에 좀 사고 주고 파고 싶은데 할 네. 수가 없는 구조. 이 연구체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연구체 문제가 이 연구체가 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만약에 매각되더라도 또 네. 남아 있어요, 연구체가. 음. 그럼 또 한 번 희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32%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HMM을 보는 시각에서는 주가가 오를 호재가 매각되더라도 항상 포텐셜한 위험성이 갖고 있는 거죠. 네. 또 희석될 텐데? 라는 희석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가에 상승 한계가 있다. 회사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기가 따라진다고 하더라도 이익은 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금성 자산이 11조예요. 6조 원 정도 사면 현금이 11조가 들어오는 구조예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매물이죠. 그런데 이런 주가로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산업은행 강북시행진흥공사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해결하는지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